핵심 정리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만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에서 10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는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건데, 자, 경제 주체간 경제 활동입니다. 선생님이 이 그림은 아예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라. 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서 경제 주체간 경제 활동. 자, 여기 이 각각의 선생님 빈칸을 이렇게 틀어놨을 때 여기 이게 뭔지를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이 임금지대 이자, 자, 이게 뭔지, 그리고 노동, 토지, 자본, 자, 상품, 대금, 자, 이런 거 나와 있죠. 자, 이게 없어도, 이런 설명이 없어도 이게 실물이고 이게 화폐고 이런 것들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자, 상품 대금을 이쪽에다 주고 재화 서비스를 받고, 자, 이쪽으로는 세금을 내고 있고 여기다가는 노동과 토지 자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누구일까? 자, 그렇죠. 가게이죠, 가게. 자, 그럼 가게로부터 상품 대금을 받고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곳은 기업이 되겠죠. 기업. 자, 그럼 기업과 가게로부터 세금을 받고 공공재와 사회 간접 자본을 제공해주는 데는 바로 정부겠죠. 정부. 그래서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가게는 주로 소비 활동을 한다고 했고, 기업은 주로 생산 활동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정부는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도 같이 동시에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선생님이 이 부분도 이제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자, 경제 활동에서 합리적 선택이 필요한 이유. 그래서 처음에 희소성과 선택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희소성이란 무슨 뜻이었지? 희소성.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이것을 희소성이라고 했습니다. 희소성.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상대적이다. 상대적. 아시겠죠? 즉, 인간의 욕구에 비해 충족시켜줄 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니까, 예를 들어 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수량이 굉장히 많은 자원은 희소성이 없다 라고 말한다면 틀린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수량이 많다 하더라도 인간의 욕구가 그 수량보다 훨씬 더 크다면 그 자원은 희소성을 가질 수 있다. 즉, 희소성이란 인간의 욕구와 그것의 양,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그것을 희소성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었는데, 합리적 선택. 자, 선생님이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건 선택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죠. 포기가 내포되어 있다. 자, 그렇게 배웠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같은 비용이라면 뭐가 큰 쪽이? 편익이 큰 쪽이. 편익이 같다면 뭐가 작은 쪽을? 비용이 작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비용과 관련해서 우리는 기회비용을 배웠어요. 기회비용. 자,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여러 대안 중에 가장 가치가 큰 비용을 대안을 기회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기회비용. 자, 그렇다면 기회비용은 크면 클수록 좋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그렇죠.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자, 기회비용이라는 건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각각 개개인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다. 아시겠죠? 나한테는 기회비용이 이거였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기회비용이 다른 것일 수 있다. 자, 그렇게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뒤로 쭉 넘어가는데, 자, 먼저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는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죠. 따뜻해지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기후 변화로 나타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는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농경지 개발, 도시화에 따른 산림 파괴 이런 것 때문에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증가하게 된다. 증가하게 돼서 발생된다. 그래서 여기 온실효과가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자, 태양광이 이제 지표면에 이렇게 다다르고 이제 다시 거기에 반사돼서 나오는 게 복사열인데, 자, 적정한 온실 효과로는 그 복사열이 외부로 거의 다 방출되고 조금만 이렇게 다시 이제 지표면으로 와야 되는데, 과도한 온실 효과 같은 경우에는 복사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외부로 나가는 건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온실 효과는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열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했다가 다시 우주로 방출되는데, 근데 지구에서 복사되는 열이 온실가스에 막혀서 여기 보면은 온실가스가 굉장히 증가했죠. 많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두터워진 거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구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구로 다시 흡수되어서 대기와 지표면 온도를 높이는 현상을 말한다. 자, 이거를 지구 온난화라고 한다. 자, 그럼 이런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게 되면, 자, 지구 이 해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될까? 해수면 높이가 그렇죠. 점점점 높아지겠죠. 그래서 일본과 같은 어떤 섬나라들은 점점 그 땅이 잠기게 된다. 자, 그렇게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지구 온난화로 자연재해가 더욱 넓은 지역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극지방의 빙하나 해발 고도가 높은 산의 만년설이 녹으면서 지구의 평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해발 고도가 낮은 일부 섬나라와 해안 저지대가 침수될 위험에 처해 있다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자, 여기는 이제 교과서 181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자, 기후 변화 같은 전 지구적 환경을 해결하고,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뭐냐? 옆에 나왔어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데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말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미래 세대가 이제 필요한 자원이 있을 거냐, 그치? 근데 그 필요한 자원을 충족한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다.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세대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그것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자, 이런 걸 위해서는 개인적 노력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국제적인 차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녹색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과도한 발전보다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환경과 어우러지는 그런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돈을 내야 된다. 그 배출권을 사야 된다. 이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탄소를 배출하려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돈을 내야 되니까 기업 측면에서 스스로 돈을 내기 싫으면 스스로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 이런 데서 기후변화 협약에 합의했고, 그리고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채택하는 등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국제적인 어떤 협력을 하고 있다. 자,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각국의 이해관계와 산업 구조, 기술 수준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다르죠. 그렇죠? 다 다르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어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지구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냥 극단적인 예로 미국 같은 나라는 발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미 어떤 친환경적인 산업이 많이 발달했고,
지금은 뭐 어떤 그런 2차 산업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미국은 이미 굉장히 첨단 산업을 달리고 있는 나라인 반면에 자,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막 우리나라 7, 80년대 나라들처럼 이제 막 석유랑 석탄 이런 거 가지고 공장 돌리고 이런 2차 산업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구에서 지구적으로 이렇게 지구가 병들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산업들을 이제 이런 녹색 성장 정책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나라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나라 아직 발전도 못했는데 무슨 녹색 성장 정책이야. 지금 약간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산업 구조도 다르고 기술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구적 합의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자, 환경 문제 유발 산업입니다. 환경 문제 유발 산업. 자, 이런 환경 문제 유발 산업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어디로 이동을 하냐? 자, 이런 공해를 유발하는 어떤 공장이나 아니면 전자쓰레기 처리 산업. 전자쓰레기는 이런 거라고 했어요. 이런 거. 전기 전자제품. 그리고 화해 산업 이런 것들은 생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표적인 환경 문제 유발 산업인데 자,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제적인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이동을 어떻게 하고 있냐? 자,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잘 사는 나라에서 경제적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로 이동하고 있다. 자, 그 말인즉슨 무슨 얘기냐? 환경 오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은 나라에서 사회적 인식이 낮은 나라로 그렇지 못한 나라로 이동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아무래도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이제 높은 반면에 개발도상국일수록 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이런 환경 문제 유발 산업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개발도상국의 노동비, 그러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싸다라는 거예요. 싸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각종 세제 혜택. 그러니까 세금적인 면에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준다는 거지. 그리고 인권, 환경 문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선진국에 비해서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어떤 유인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산업들은 친환경을 앞세우는 선진국들이 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계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 자, 이렇게 지도상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중국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여기 이렇게 유럽 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환경 문제 유발 산업이 이동했을 때 그 지역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자, 아무래도 그 입장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선진국은 이미 겪었다는 거야. 개발도상국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를 이미 일찍이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걸 겪으면서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았는데 개발도상국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서 이들 국가에서는 환경 보존보다는 당장 밥 벌어 먹고 사는 게 급하다. 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이 더 중요하다. 가치가. 그래서 경제력이 낮은 개발도상국의 환경 문제 유발 산업이 이동이 오면 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아무래도 그런 산업들이 다 그쪽으로 이동하다 보면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죠. 그렇죠? 자, 하지만 긍정적인 게 있겠지만 부정적인 게 당연히 있죠. 환경이 당연히 오염이 되겠죠. 환경 문제 유발 산업이 이동했으니까 당연히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위협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환경 문제는 경제 성장 위주의 정책과 선진국과의 관계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동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환경 문제 유발 산업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영역. 자, 영역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우리나라의 영역 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밟고 있는 영토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다, 영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늘, 영, 공. 자,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나라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영역.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근데 이 영해 같은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포함한다. 기선. 그래서 기선이라는 건 영해를 정하는 기준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 바다 위에서 거리를 나타내는데 1해리는 1852m다. 그래서 12해리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의 영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섬이 굉장히 많은 나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해안과 그리고 이 서해안, 남해안, 이게 이 기선을 정하는 게 조금 다른데, 자, 이 동해안과 그리고 울릉도, 독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자, 동해안, 울릉도, 독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통상기선을 적용한다. 통상기선. 통상기선이란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 해안선을 기준으로 하는 그 기준선이에요. 그래서 이 동해안 같은 경우는 해안선이 굉장히 단조롭죠. 그렇죠? 단조롭기 때문에 이 해안선 자체가 기준선이 된다는 거예요. 해안선 자체가. 자, 그런데 자, 섬이 많은 이 서해안과 이 남해안 쪽은 그 굉장히 섬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직선으로 하기가 이거를 이렇게 다 따라서 영해를 잡기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한다. 직선기선은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설정하는 기선이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만 이렇게 점을 찍어서 쭉 연결한 게 이 직선기선이에요. 그래서 섬이 많은 서해안과 남해안은 직선기선, 동해안,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통상기선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영공 같은 경우는 영토와 영해, 수직상공을 의미한다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공 같은 경우는 영해와 영공은 항공, 교통, 우주 산업 발달, 군사적 조율성이 중대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자, 다음 이제 지역화 전략인데, 지역화 전략. 자, 이거는 우리 교과서 203페이지. 203페이지. 자, 지역화 전략은 선생님 뭐라 그랬죠? 자, 세계화로 문화가 획일화되는 가운데 지역의 어떤 고유한 특성. 자, 이게 중요해요.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강조해서 경쟁력을 갖추자 하는 방안을 말한다. 자, 지역화 전략이란 그 지역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 고유한 어떤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모두 다 할 수 있는, 자, 그런 거라면 지역화 전략을 볼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만이 고유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내세워서 만드는 것이 바로 지역화 전략이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지역의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 게 있었고, 그리고 장소 마케팅, 자,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뭐 뉴욕 막 이렇게 I love 뉴욕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게 바로 지역 브랜드예요. 지역 브랜드. 자, 그리고 장소 마케팅. 뭐 뉴욕하면 자유의 여신상 뭐 이런 거. 그리고 파리하면 에펠탑. 이런 장소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화 전략을 하고 있다. 그래서 키 포인트는, 자, 지역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장소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특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 장소 마케팅도 그 장소의 이미지를 개발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그 지역의 독특한 특성이 반영되게끔 만드는 게 지역화 전략이다. 자, 그리고요. 자, 통일. 자, 우리가 통일의 어떤 그 필요성과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자, 이것도 다 설명했던 건데, 자, 통일은 왜 필요할까? 일단 한반도의 동아시아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서 여러 지역과의 어떤 교류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한반도의 그 위치가. 그래서 동아시아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고, 지리적 요충지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그 이점을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반도국이라면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잖아. 한반도. 그렇죠? 그래서 대륙 진출, 위로는 대륙으로, 그리고 밑으로는 해양으로의 진출이 모두 유리해야 되는데, 분단 이후로는 그런 이점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랜 시간 어떤 그런 분당이 지속되면서 이산가족이 생겼죠. 그렇죠? 그리고 민족의 어떤 정체성이 점점 더 훼손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적 이질성이 점점 심화되고 군사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이런 북한과의 어떤 그런 대치 관계 속에서 군사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세계 평화 국제 정세에 불안 요소를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통일이 된다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통일의 어떤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통일을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지구상의 이제 다양한 지리적 문제. 이거는 몇 페이지냐면 215페이지예요. 자, 크게 이제 기하 문제와 그리고 생물종 다양성 감소, 그리고 영역 분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먼저 기하 문제입니다. 기하 문제. 자, 기하 문제는 말 그대로 인간이 생존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 그리고 이제 기하라고 하죠. 기하.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이제 기하는 이렇게 영양분을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기하는 가뭄, 홍수, 이상 한파, 태풍 이런 자연재해와 농작물 병충해가 발생해서 식량을 생산할 수 없거나 혹은 인구가 굉장히 많아져서 급증해서 식량이 부족한 지역, 잦은 분쟁으로 식량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어려운 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인구가 갑자기 많아지거나 그리고 계속 이런 잦은 분쟁, 이런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식량이 원활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기아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리고 생물종 다양성 감소. 자, 생물의 종류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감소할 경우 50년 경우에는 생물종의 4분의 1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이거 동영상을 한번 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생물종 다양성 감소는 농경지 확대, 그리고 동물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서식지를 파괴하고 무분별한 남획, 무슨 그 코뿔소의 그 뿔이 뭐 건강에 좋다면서 코뿔소를 이렇게 죽이는 자 그런 무분별한 남획과 그리고 환경 오염 이런 것 때문에 생물종이 점점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전체 생물종의 절반 이상이 공포하는 열대우림의 파괴, 열대우림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생물종 감소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자, 생물종이 감소하게 되면 인간이 이용 가능한 생물 자원의 수가 감소하고 먹이사슬이 끊겨서 생태계가 빠르게 파괴될 수 있다. 그 피해는 결국엔 인간에게 돌아올 수 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영역 분쟁인데, 자, 지구촌 곳곳에서는 영역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영역 분쟁은 영토, 영해, 영공 이거의 주권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건데, 자, 영역을 둘러싼 분쟁은 뭐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나 민족 혹은 종교와 영토, 자원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분쟁은 지구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민들의 생명과 인권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로 여전히 남아있다. 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잠시만.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자, 발전 수준의 이제 지역 차인데, 자, 여러분 교과서 219페이지. 그래서 지역별로 발전 수준이 이제 다 다르죠, 그렇죠? 근데 그 발전 수준을
우리가 알아보는 그 지표로는 이런 게 있다고 했어요. 뭐 국내 총생산, 1인당 국내 총생산, 인간 개발 지수, 뭐 성평등 지수 뭐 이런 게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간의 이런 발전 수준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발전 수준을 특히 이런 저개발 지역, 그러니까 개발이 아직 덜 이루어진 지역, 그런 지역들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자, 저개발국이 많이 분포하는 아프리카, 자, 이런 나라들은 국내 자본, 그러니까 국내에서 돈이 없어요. 국내 자본이 부족하고 기술력도 부족한 상태. 그리고 내전 계속 싸우고 부정부패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 은, 다이아몬드, 보크사이트 이런 어떤 광물 자원 그리고 석유, 천연가스 이런 에너지 자원들을 통해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기회 땅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자, 이 지역의 국가들은 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 유치, 그러니까 해외에서 투자를 해나가라. 해외 투자 유치 그리고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고요. 식량 생산성 증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자, 해외로부터의 어떤 투자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식량의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이제 어떤 기아나 어떤 그런 어떤 식량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장이 기대된다. 또한 아시아와 남아메리카의 저개발 지역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낮은 인구 부양력과 정치적 불안정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자,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 인구 부양력. 왜냐면은 소득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또 이런 에티오피아나 라오스, 자, 이런 어떤 저개발국의 특징이 자, 출산율이 어때요? 출산율은 굉장히 높죠. 그렇죠? 출산율이 높고. 하지만 거기서 어떤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굉장히 낮다. 자, 그렇게 알아주면 돼요. 그렇지만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저개발 지역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제 총정리해 준 거, 자, 이것들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총정리 위주로 공부하되 선생님이 말했지만 그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나온 내용도 같이 참고를 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